네, 오늘은 문제 중심으로 행정법 전반을 한번 개관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 행정법은 네 가지, 행정 조직, 행정 작용, 행정 절차, 행정 구제라는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행정법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보는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주로는 행정작용법을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작용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행정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차에 이제 행정절차랑 행정구제를 이제 곁들여서 보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행정법 학문의 어떤 그 전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작용은 결국은 행정행위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행정입법과 행정처분, 그 중에서 행정처분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행정작용 중에서는 행정처분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구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사실 행정법에서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최근에 2024년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에 행정법 문제가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실제 출제된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전통적으로 이제 시험 형식의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뭐 행정절차법, 행정행위, 뭐 취소와 철회, 부관, 앞에 여기 행정행위가 있지만 되게 다 행정처분인 거잖아요. 그렇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지만 실제적인 어떤 내용보다 이제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사법은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사법에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데 공법 관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어떤 소송 유형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이 제재처분이 결국은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행정행위가 결국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행정행위 속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제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입법, 행정입법이랑 행정행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 하자, 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결국엔 소송에서 이기겠죠. 이거에 대한 처분 다투고 있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항고 소송의 대상, 그 대상이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이코르 행정행위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행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 아까 이 1번 문제 사실은 행정절차법상에서 처분이니까 행정행위를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대부분 처분, 행정행위, 제재처분, 행정행위, 대상이 결국 행정행위.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로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의 송달과 처분 절차, 송달 문제는 일반적이지만 처분 절차,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0문제 중에서 지금 처분이 몇 문제입니까? 7문제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야. 과태료는 우리가 이제 과태료는 다른 행정처분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형법을 좀 알아야지. 형벌로서 벌금에 가름한다기 표현이 그렇죠. 벌금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그게 형사처벌을 안 하고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는데 그걸 형벌로서 벌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형사 절차에 의한 것이고, 그게 아닌, 그 정도 아닌, 그 정도로 형사 입범까지 하는 건 좀 심하다 싶으면 보통 과태료로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재한다. 물론 아까 이 제재 처분이랑 좀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는 사실 범죄와 형벌과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만 봐서는 큰 감흥이 없겠지만 결국 조사의 결과 어떤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 처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재 처분에 이르지 않고 일정한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제재 처분에 전제된 행정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형사 절차에서의 수사랑 행정 조사랑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형벌로서의 벌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고, 행정 조사는 형사 절차에서의 수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번, 12번은 결국에는 형사 절차를 좀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겠죠. 13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집행정지, 사정판결, 뭐 인가처분과 보충성 문제들이 나왔는데 행정소송법에 있는 뭐 개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14번은 국가배상법. 15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사례형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방의원의 제명 의결이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인가, 행정소송 형태로. 또 행정소송 보면 지금 13, 15, 16 다 행정소송 관련된,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손실보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 대집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나 행정 대집행 중에서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 책에서는 따로 배우기는, 저희가 행정법에서 따로 배우긴 하지만 나름의 민사집행법,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 저희가 재판에 이겨야지만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정에서는 집행력이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그 특권을 인정해줘서 행정이 필요하면 어느 일정한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행정 대집행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내쫓으려고 할 때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1심, 2심, 3심 다 거친 다음에 판결 확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관 통해서 명도 집행을 해야 진짜인 거잖아요. 행정 대집행은 그렇지 않고 바로 어떻게 일정한 건물 철거라든지 어떤 측면이 있어서 때는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약간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는 결국 우리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관련된 내용도 보고 제재처분도 배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보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약간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을 좀 알면 굉장히 이해가 좀 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뒤이어서 이 부분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 나름의 이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방법론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사실상 행정조직법은 행정법 강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행정작용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입법이랑 행정처분 두 가지, 특히 그중에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만 나온 것이고, 행정행위 이코르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네 가지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법을 좁게만 본다고 하면 행정절차법만 보기는 하겠지만 그 위에 제가 아까 봤던 행정조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것들은 함께 제 생각에는 행정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묶어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행정절차법 이 두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 특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련 이걸로 분류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당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특히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손실보상제도 이렇게 그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뭐 국가배상이랑 손실보상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지만 이번 행정심판법에서는 출제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소송법 관련된 문제들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직접 내가 스스로 해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누가 남이 정리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작용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정조직법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 봤던 문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작용법은 결국은 행정입법이랑 행정행위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하기에 앞서 사실은 좀 배경된 전제 지식을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정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헌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헌법에서 상권 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고 있고, 특히 행정권의 내용으로 행정작용, 여기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게 요 행정권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행정법일 텐데, 이 행정법 공부할 때 요게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너무 좁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행정의 어떤 행동들을 저희가 공부함에 있어서는 그게 나중에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의 근거 법률이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 이 삼권 분립의 관계를 이해하면 요 행정권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권이 이제 제가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 행정 작용의 대표적인 건 행정 입법이랑 행정행위 설명드렸고,
중요하게 본 건 이제 입법권에서의 법률, 사법권에서 재판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법을 배울 때 처음 그러니까 어느 법을 들어든 민법을 배우든 형법을 배우든 어떤 법을 배우더라도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법원이거든요. 이 법원은 이제 그 사법부의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재판에 갔을 때 언제 써먹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일단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로서 어디까지 우리가 법을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법의 법원도 중요한 거는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외에 뭐 조약, 관습법, 판례, 조리 뭐 저희가 판례법 국가가 아니니까 판례가 아니라는 거, 관습법은 이제 인정되기 되게 쉽지 않다는 거,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행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기 참 쉽지 않긴 하겠죠. 조약은 법률에 대체해서 대체한다는 표현 좀 내가 오해하고 법률에 준해서 인정되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안 돼. 오히려 이제 조리가 문제만 조리.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서 조리가 과거에서는 어떤 나름의 이제 그 헌법상의 원리 내지는 행정법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졌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헌법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헌법 37조 2항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도만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방법으로 하나가 행정권에서 어떤 행정 처분 형태로 이제 나름의 명령이나 허가 형태로 이제 행정권에 그거를 법률에 부여하고 있겠죠.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그거를 행정한테 너가 또 필요한 경우에 봐가지고 또 뭐 뭔가 행동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저희 행정법의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행정법 일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행정법 일반 원칙들이 행정기본법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고 하면 행정법 일반 원칙이 뭐 그냥 갑자기 뭐 나왔던 어떤 조리로서 인정된 그거라기보다 사실 헌법상의 원리로, 헌법상의 지도 원리로 인정되고 있던 것들을 행정법적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평등 원칙, 뭐 예를 들면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 신뢰 형식 원칙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던 헌법상 정도의 원칙이긴 하고 물론 신의칙은 이제 민법상의 원칙이긴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헌법에서 많이 달아준 헌법상의 원리였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행정법 법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조리에 준해서 나름의 행정법 원칙으로 배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보면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들이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되게 보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들이긴 한데 사실은 이 신뢰보호 원칙이 헌법에 나올 때의 신뢰보호 원칙이랑 행정법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보면 이제 크게 신뢰보호 원칙에서 중요하게 하고 말하고 있는 요건들은 공적 견해 표명,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뭐 이익 형량 따져 보는데 사실상 행정행위 어떤 걸 하는데 국민에게 어떤 걸 하는데 국민이 이거를 신뢰보호 원칙을 지금 항변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신뢰가 보호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 가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지가 잘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 스스로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신뢰를 들먹이느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따져 보니까 나름의 이제 이 규제의 근거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전제되고 있는 어떤 행정 처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그 정당화하는 요소들이 어떤 사익 내지 이런 신뢰보다 우월한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례로서 등장하는 경우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특히 행정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뭐 전통적으로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개관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입법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면서 행정 입법부터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